이건 미친 짓이야. 한국의 문자는 너무 단순해서 가치가 없어. 독일 베를린 대학의 최고 언어학자에게 전문가들은 미쳤다고 경악했습니다. 6주 뒤 전 세계 언어학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녀의 실험 결과를 보고 모두들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미국 교사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학계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왜 끝까지 진행했던 걸까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던 그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잉그리드 슈나이더예요.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6시에 일어나서 진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연구를 준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제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책들은 주제별로,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저는 모든 일에 질서가 있는 걸 좋아했어요. 대학에서도 제 연구실은 똑같이 깔끔했습니다. 언어와 읽기에 관한 꼼꼼한 연구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뛰어나지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사실과 진실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부유한 유럽 국가들에서 왜 그렇게 많은 성인들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 숫자들이 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죠. 프랑스는 훌륭한 학교들이 있는데도 약 7%의 프랑스 성인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춘 현대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추운 가을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세계 문해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베를린이 회색빛비에 젖어 있었고 학생들은 우산과 비옷을 입고 캠퍼스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커피를 홀짝이며 페이지를 넘기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뭔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관한 메모였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거의 모든 성인이 읽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문해율이 거의 100%에 달했죠.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이건 정확할 리가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테스트 방법에 오류가 있을 거야. 저는 항상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가 너무 단순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계에서는 서양 문자 체계가 더 정교하고 복잡하다고 여겼죠. 한글은 기본적인 모양과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유치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의 숫자가 저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어요. 한국의 문해율이 그렇게 높다면 그들의 문자 체계에는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책장에서 한국어에 관한 책 몇 권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저는 한글이 15세기에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글자의 모양이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일치했죠. 자음은 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닮았고 모음은 입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한 규칙과 패턴을 따르고 있었죠. 흥미롭네. 과학적인 디자인에 놀라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체계에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전화가 울려서 읽던 것을 멈췄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런던 대학의 에블린 파커 박사라고 뜨고 있었죠.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에블린과 저는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달랐거든요. 그녀는 실용적인 교육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저는 이론적 연구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안녕, 잉그리드. 제가 전화를 받자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일하는데 방해하는 건 아니죠? 그냥 뭔가 읽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유럽의 성인 문해 문제에 관한 당신의 연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에게 한국의 한글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물었어요. 제 첫 반응은 웃음이었어요. 한국 문자라고요? 왜 유럽 성인들에게 완전히 낯선 체계를 가르치나요? 그들이 자신의 언어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블린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논리적이고 일관적이에요. 각 글자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 있고 규칙이 바뀌지 않아요. 읽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즉시 그녀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싶었어요. 읽기 문제가 있는 프랑스나 독일 성인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터무니없게 들렸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학계는 그런 연구를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면요? 에블린이 물었어요. 평생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통념에 도전하더라도 탐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책들을 내려다보며 한글의 우아한 체계를 보고 있었어요. 제 경력 전체에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왜 성인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많은 논문을 썼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읽기를 가르쳐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마침내 대답했어요. 이건 언어 교육에 대한 제 모든 믿음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에블린이 대답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학문적 이론에 정돈된 세계가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죠. 제가 한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단순함이 강점이라면? 이틀 후 저는 에블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따라야 해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물론이죠. 그녀가 동의했어요. 당신에게서 그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흥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이 실험이 실패하면 제 명성을 망칠 수도 있었죠. 다른 교수들이 그런 이상한 아이디어를 시험한다고 저를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가 읽기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실험을 위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고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자료를 만들어야 했으며 그들의 진전을 신중하게 측정해야 했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에 충만의 자정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어요. 제 깔끔하고 정돈된 삶이 곧 엉망이 되고 예측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지만 어쩌면 그게 제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침내 대학을 떠날 때 비는 그쳐 있었어요. 젖은거리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구직 신청서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성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테일러 같은 사람들, 자신의 읽기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숨기는 전직 교사 말이에요. 이건 그들을 위한 거야. 저는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 학술 논문이나 명성을 위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결정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르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이죠. 첫 수업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빈 교실에 서서 각 책상마다 알록달록한 한글 카드를 놓고 있었죠.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실험에 동의했던 걸까요? 저는 진지한 학술 연구자였지. 기초 읽기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유럽 성인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더더욱 아니었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학생들이 오기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죠.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벽에 걸린 큰 한글 도표를 살짝 조정했어요. 교실에는 분필 가루와 오래된 책 냄새가 배어 있었고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베를린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말소리.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이건 실수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대학 이사회에서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어젯밤 저는 에블린에게 전화해서 모든 걸 취소할 뻔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이나 누워서 이 실험이 제 경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죠. 동료들은 이미 저를 너무 엄격하고 차갑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진지한 연구 대신 엉뚱한 아이디어를 추구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문이 열리고 에블린이 자료가 담긴 두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빨간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녹색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딱딱한 회색 정장을 입은 것과 달리 그녀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잉그리드. 너무 신나지 않나요? 그녀가 상자를 선생님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확실히 색다르네요.
에블린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플래시카드, 간단한 워크북, 게임 등의 교육 자료를 꺼내고 있었어요. 저는 지난 주 내내 학계의 인정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그녀는 실제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어떡해요? 모두가 첫 수업 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대학에서 이 터무니없는 일을 중단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미 반듯한 종이를 다시 정리하며 물었어요. 에블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배운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한 성공일 필요는 없어요, 잉그리드. 그녀의 차분한 자신감이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그녀와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끝없는 의심을 실용적인 행동으로 균형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오전 9시, 우리 학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나이의 성인 15명이 긴장하고 불편한 모습으로 교실에 들어오고 있었죠. 몇몇은 눈 맞춤을 피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벽에 걸린 이상한 한국 글자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힐끗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평생 읽기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수치심과 실패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요. 키가 큰 회색 머리의 남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몇 년 전 베를린으로 이주한 미국인 로버트 테일러일 거예요. 그의 지원서에는 한때 교사였지만 읽기 어려움 때문에 그만둬야 했다고 적혀 있었죠. 그는 잘 숨기고 있었지만 그가 앉을 때 어깨에 긴장감이 보였어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소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잉그리드 슈나이더 박사이고 이분은 에블린 파커 박사입니다. 저희는 성인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글, 즉 한국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로버트가 손을 들었죠. 한국어요? 우리가 독일어나 영어에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타당한 질문이었어요. 학습 전이와 인지 경로에 관한 준비된 과학적 설명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에블린이 앞으로 나섰어요. 때로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함께 가져오지 않아요. 한국 글자는 여러분이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의 단순한 설명이 제 복잡한 설명보다 더 나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을 시작하면서 각 한국어 자음이 그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칠판에 니은을 그리고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이것은 니은 소리를 내는 글자예요. 이 모양은 여러분이 니은을 말할 때 혀의 위치를 보여줘요. 멍한 시선을 예상했는데 대신 호기심을 보았어요. 로버트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우리는 소리를 내고 글자를 그리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 다음 자음으로 넘어갔죠. 곧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한국 글자를 따라 그리며 소리를 내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수업 중간쯤 로버트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성공적으로 썼어요. 로버트. 그가 자신이 쓴 것을 볼 때 얼굴이 변했어요. 아마도 성인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는 어려움이나 수치심 없이 자신의 이름을 썼던 거예요. 해냈어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가슴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작은 따뜻한 만족감이었죠. 이것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학술적인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는 달랐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제 눈앞에서 장벽을 극복하는 것을 보는 일이었죠. 수업 후 빈 교실에 혼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배웠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알파벳을 배울 때보다 덜 좌절한 것 같았죠. 어쩌면 이 아이디어에는 정말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블린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미친 생각은 아니었죠?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녀가 아는 듯이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교수님. 하지만 로버트가 자기 이름을 썼을 때 그의 얼굴을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학과장에게 전화해서 첫날에 대해 보고했어요.
수업을 설명하면서 전문적이고 냉정하게 들리려고 노력했죠. 이건 매우 특이하게 들리는군요. 잉그리드. 그가 분명한 불만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학은 당신에게 실험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 진지한 연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지한 연구입니다. 제가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학습 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전통적인 연구 방법을 따르는 존경받는 학자라는 정체성을 구축해왔어요. 이제 저는 성인 비독자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며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에 제 전문적인 평판을 걸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는 것을 생각할 때 로버트가 자신의 이름을 썼을 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치심으로 움츠러들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다른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죠. 노트북을 열고 다음 수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에블린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정한 학습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한글 수업 이후로 6주가 지났어요. 제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은 10월 중순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베를린의 나무들이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빨간 펜으로 또 하루를 표시하고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진행 상황을 바라봤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교실에 일찍 도착해서 각 책상마다 테스트 자료를 깔끔하게 놓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한글과 학생들의 모국어로 된 간단한 읽기 테스트였죠.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정확히 측정하고 싶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단순한 느낌이나 인상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교실은 이 몇 주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알록달록한 차트로 된 한글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학생들의 작품이 자랑스럽게 옆에 걸려 있었죠. 교실은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바뀌었지만 그때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첫날보다 더 자신감 있게 저를 맞이했어요.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한글로 연습 문장이 가득한 노트를 들고 있었죠. 그는 더 이상 뒷구석에 앉지 않고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한글과 여러분의 모국어로 읽기 속도와 이해도를 측정해 볼 거예요. 시험지를 나눠주고 학생들이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집중력이 보이고 있었죠. 로버트의 펜이 페이지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가 뭔가를 쓰려고 할 때 손이 어떻게 떨렸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2주는 어려웠죠. 몇몇 학생들은 너무 다른 것을 배우는데 좌절해서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특히 베버 교수가 전화해서 우리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 후에는 저도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유럽 성인들에게 한글이라고? 이건 진지한 연구가 아니야, 잉그리드. 그가 비난의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었죠. 하지만 뭔가가 바뀌었어요. 3주차 동안 학생들이 한글 글자에서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단어와 짧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죠. 4주차가 되자 그들은 한글로 기본 텍스트를 읽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모국어 읽기를 테스트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향상을 보였다는 거였죠. 학생들이 시험을 완료하는 동안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험지를 열심히 수집했죠. 여러분이 가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요. 누구든지 글자를 읽거나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나요? 로버트가 손을 들었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죠. 슈나이더 박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어 소리 패턴을 연습한 후 독일어에서도 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귀가 더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리아라는 여성은 이제 딸의 숙제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나이든 남성은 더 이상 공공장소에서 표지판 읽기를 피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죠.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제 아내 과학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향상은 자신감이나 주의력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험 결과를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모든 시험지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명확하고 놀라웠죠. 읽기 속도가 한글에서는 평균 47%, 더 중요한 것은 모국어에서도 23% 향상되었어요. 이해도 점수도 비슷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만든 차트를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평생 읽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성인들이 완전히 낯선 문자 체계를 배운 지 6주 만에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 이전 연구에 따르면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들은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극적인 진전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 대학 캠퍼스를 내려다봤어요. 학생들이 이른 저녁빛 속에서 건물 사이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죠. 제 마음 어딘가에서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사이의 벽이요. 그때 베버 교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잉그리드. 그가 인사도 없이 시작했어요. 너의 현재 작업에 대해 불안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 학과에서는 내가 진지한 학문을 벌이고 유행하는 교육 실험에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예비 결과는 매우 유망해요, 한스. 우리 학생들은 한글과 모국어 모두에서 읽기 능력에 상당한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데이터를 검토해 보신다면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그가 끼어들었어요. 펀딩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나는 이런 학문 따위의 연구를 지원할 생각이 없어. 내가 이딴 거에 시간 빼앗기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는 즉시 학문적 지위를 위협하는 연구를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특히 로버트가 어려움 없이 문단 전체를 성공적으로 읽었을 때의 얼굴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교육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에블린을 만났어요. 그곳은 부드러운 조명과 구운 빵 냄새가 나는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시험 결과를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위원회가 우리의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손도 대지 않은 커피를 저으며 인정했어요. 베버 교수는 우리의 자금 지원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암시했어요. 에블린이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말이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직도 우리의 성공을 무시할 핑계를 찾고 있는 걸까요? 한글이 정말로 이 성인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려운 걸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전체 경력은 언어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제 이전의 많은 결론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끔찍한가요? 에블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로버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오늘 처음으로 손녀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예전처럼 그림을 보고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정의 목이 메인 채로 에블린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다음 날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토마스라는 남자가 어려운 수업 중에 연필을 던졌어요. 이건 바보 같아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런 이상한 기호들을 배우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의 책상으로 걸어가서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처음 한글을 봤을 때 너무 단순해서 진지한 연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죠. 때로는 표면적으로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처럼요. 첫인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토마스는 제 개인적인 대답에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그는 다시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그 주 후반에 연구 일지를 업데이트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공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입증, 그리고 어떻게든 제 자신의 변화에도 말이죠. 일지를 닫고 창가에 서서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학계에서 더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베버 교수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의심이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렵지 않았어요. 부적합합니다. 거절 편지 속에서 이 차가운 단어가 보였습니다. 응용 언어학 저널에서 한글을 사용해 성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우리의 연구, 결과 발표를 거부했던 거죠. 제 사무실 창밖으로는 눈이 베를린 캠퍼스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험을 시작한 이후로 8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연구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학생들은 이제 한글과 모국어 모두에서 훨씬 더 능숙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커졌고 삶이 변화했죠. 로버트는 이제 지역 학교에서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학계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거절 편지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죠. 결과가 흥미롭긴 하지만 방법론이 비전통적이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표본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맨 아래에는 한때 제 멘토였던 랑 교수의 손글씨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잉그리드, 당신의 학문적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진지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라 감동적인 이야기처럼 읽히는군요. 그의 말이 생각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 편지를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5개의 다른 거절 편지와 함께 폴더에 넣었어요. 한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던 제 책상은 이제 학생들의 진도 보고서, 알록달록한 교육 자료, 수업 참가자들의 손글씨 노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집어들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향상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죠. 왜 제 동료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에블린이었죠. 교육혁신 컨퍼런스에서 우리 발표를 수락했어요. 그녀가 흥분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선생님들과 교육 연구자들에게 우리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좋은 소식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을 느꼈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그건 언어학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학술지들은 계속 우리 논문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에블린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질문이 공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걸까요? 8개월 전에는 학계의 인정이 저에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일 수업에서 봐요. 전화를 끊은 후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학계의 인정? 아니면 더 중요한 무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생각을 중단시켰어요. 작은 선물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로버트를 보고 놀랐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슈나이더 박사님.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대답하며 그가 앉을 자리를 치웠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로버트가 선물 가방을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수업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드리는 거예요. 박사님과 파커 박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방 안에는 손으로 만든 책이 들어있었어요. 각 페이지에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먼저 모국어로,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쓴 한글로 적혀 있었죠. 몇몇 페이지에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딸에게 책을 읽어주는 마리아,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토마스,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헬가라는 노인분. 로버트의 페이지에는 따은 머리를 한 작은 소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의 손녀, 엠마였죠. 박사님의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의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책을 읽는 척했어요. 이제는 실제 단어들을 읽고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예상치 못한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어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조심스럽게 책을 닫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조금 큰 정도로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학술 출판물보다 더 의미가 있네요. 로버트가 떠난 후 조용히 앉아서 우리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이 학문적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가 아니라 한글이 실제 사람들이 실제 장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교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에블린은 이미 그날의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당신이 물어본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학계의 인정이 아직도 저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우리 연구 논문을 완전히 다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책상에 노트를 펼치며 말했어요. 방법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까지도요. 이제 이건 문해율과 인지, 처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패턴 인식과 시각, 의문적 연결을 강조하는 학습 시스템이 어떻게 오래된 장벽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지에 관한 것이죠. 에블린이 제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학문적 평판에 대한 당신의 걱정은 어떻게 됐나요?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로버트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학생들에 대해서요. 무시하는 회의론에서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이어진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너무 좁게 성공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인정했어요. 여기에는 제 학문적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3주 후 파리에서 열린 국제교육 언어학 컨퍼런스에 서 있었어요. 흥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교육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전 연구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부는 제 선생님들이었고 다른 이들은 제 비평가들이었죠. 연단으로 다가갈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발표를 시작했을 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어요. 이 실험은 편견으로 시작됐습니다. 관중을 바라보며 인정했어요. 한국 문자가 진지한 언어학 연구에 걸맞은 깊이와 복잡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발견한 것은 한글의 과학적인 디자인 원칙이 단순히 한국의 문화적 보물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로버트의 읽기 향상 차트와 다른 차트들을 보여줬어요. 우리 연구는 완전히 낯설지만 논리적인 문자, 체계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성인 비독자들이 발전시켜온 심리적 장벽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특성, 즉 글자 모양이 소리를 형성할 때 입의 위치를 반영한다는 점은 쓰인 기호와 말로 된 언어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발표를 계속하면서 청중들 사이에서 관심과 회의적인 표정이 모두 보이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며 의심하고 있었죠. 베버 교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디자인을 어떤 언어에서든 문해력의 다리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한글뿐만 아니라 모국어에서도 향상된 읽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어요. 단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었죠. 로버트와 그의 손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딸의 숙제를 돕는 마리아에 대해서요. 더 나은 직업에 지원할 자신감을 찾은 토마스에 대해서도 말했죠.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연구는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제고하도록 도전합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때로는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베버 교수가 일어섰죠. 슈나이더 박사.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접근 방식은 비전통적이고 우리 분야의 확립된 방법론 많은 부분에 도전합니다. 비판을 기다리며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했어요. 당신의 결과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연구 방향은 더 많은 탐구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으로부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일부는 도전적이고 일부는 지지적이었죠. 우리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발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각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에블린과 저는 작은 파리 카페에서 저녁 식사로 축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와인 한 병을 나누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과학적 진실성에게 에블린이 잔을 들며 말했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편견을 버리는 것에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에 가장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게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내일 우리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수업을 계속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다른 선생님들에게 우리의 방법을 교육하기 시작할 예정이었죠. 교육부에서는 여러 도시에 걸친 더 큰 연구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명확한 순간을 음미하고 있었어요. 학문적 오만에서 시작된 여정이 저를 전문적 인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었어요. 진정한 학문은 분석적 엄격함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개방성이 필요하다는 이해였죠. 그리고 베를린 어딘가에서 로버트는 그의 손녀에게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학술 논문보다 더 의미 있는 단순한 행동이었죠. 결국 이것이 우리 작업의 진정한 척도예요. 학술지의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삶이죠. 우리가 눈 내리는 파리 거리를 통해 호텔로 걸어가면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직업적 의심과 학계의 거절이라는 제 시련은 가장 큰 보상으로 이어졌어요. 드디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지식이었죠.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잉그리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문자가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게 하셨던 그 정신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니 참 의미가 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실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가장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접할 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